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해배상 마지막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 특유한 제가 이제 오늘은 특유한 그 상황에서 손해배상액 산정하는 거 알려드릴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공유 관계일 때 손해배상액 산정 어떻게 해요? 네? 여기 공유 관계일 때 갑이 있고 특허권을 갑이랑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럴 때 손해배상액 산정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1설, 2설이 있어요. 여기서 128조 2항이나 128조 4항이나 128조 5항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공유 관계일 때 128조 2항, 128조 4항, 128조 5항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갑이랑 을이랑 특권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제 제3자 병이 실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128조 2항은 병의 양도 수량을 병의 그 침해자의 양도 수량 곱하기 특허권자의 단위 수량 등 이익액으로 산정하는 게 이제 128조 2항이잖아요. 근데 1설, 2설이 있어요. 침해자의 양도 수량 곱하기 공유자의 지분 비율, 만약에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어떻게 돼요? 1대1이라고 해봐요. 그럼 그 침해자의 양도 수량이 그 100개라고 해봐요. 그럼 50개, 50개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침해자 양도 수량이 100개라고 하면 여기 특허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이 갑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 50개 곱하기 단위 수량당 이익액 50개 곱하기 을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 해가지고 각각의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1설. 2설은 뭐냐면요. 침해자의 양도 수량 곱하기 침해자의 판매 비율로 따라서 산정한다. 판매 비율이 예를 들어서 얘가 9고 얘가 1이에요. 갑이 판매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을은 판매를 좀 조금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판매 비율에 따르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이 100개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0개 중에 10분의 9는 갑의 그 손해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100 곱하기 그럼 90개겠죠. 90개 100 곱하기 10분의 9 하면 90개 90개 곱하기 갑의 단위 수량당 2개 아시겠죠? 그걸로 갑의 손해 산정하고 을은 그 10%만 이제 판매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을의 단위 수량당 2개 해가지고 산정하는 거고. 여러분 뭐가 맞아요? 1설이 맞아요? 2설이 맞아요? 우리 앞에서 다 공부했는데 2설이 맞는 거예요. 판매 비율로 하는 거예요. 판매 비율 아시겠죠? 이게 어디서 우리가 공부를 했냐면 128 2항 공부할 때 128조 2항 공부할 때 여기 보시면 그 128조 2항은 복멸 사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복멸 사유가 침해행위 외 사유랑 생산 가능수랑 한도를 이제 복멸이 된다고 했잖아요. 침해행위 외 사유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비침해 경합 제품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비침해 경합 제품인 관계에는 침해행위 외 사유로 인해 가지고 복멸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됐죠? 여기 비침의 경합 제품이 대표적인 게 특허권 공유인 거예요. 갑이랑 을이랑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갑도 을의 특허권 침해도 아니고 을도 갑 특허권 침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 점유율을 9대1로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애초에. 아시죠? 그러니까 애초에 9대1로 하고 있었으니까 침해자가 판매했으면 그 침해자 판매에서 판매 비율에 따라 가지고 갑이 시장 점유율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고 을의 시장 점유율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판매 비율에 따라 가지고 비침해 경합 제품 관계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침해 행위 외 사유로 인해 가지고 복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28조 2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맞아요? 지분 비율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판매 비율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판매 비율이 맞아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침해 행위 외 사유의 대표적인 게 비침해 경합 제품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또 무슨 또 엉뚱하게 아니 여기 와서는 지분 비율을 할게요.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판매 비율이 맞아요. 뭐 조영수 교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 128조 4항 128조 4항도 마찬가지로 추정 규정이 있잖아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이랑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다음 제3자 병이 그 침해해가지고 침해를 얻은 이익이 이렇게 100만 원이라고 해봐요. 아시겠죠? 근데 갑이랑 을이 지분 비율이 1대1이에요. 1설은 뭐냐면요. 병이 침해 행위로 인해 가지고 얻은 이익이 100만 원이다. 근데 갑이랑 을이 지분 비율이 1대1이니까 갑은 50만 원이고 을도 5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하는 게 1설이고 아시겠죠? 2설은 뭐냐면 아니 무슨 지분 비율을 보냐 판매 비율을 봐야지. 판매 비율이 갑이 9대1이에요. 갑과 을의 판매 비율이 9대1이에요. 갑과 을이 시장 점유율 비율을 봤을 때 갑이 시장 점유율이 많아요. 그러면 이 90만 원은 갑 손해고 10만 원이 을 손해인 거지 라고 보는 게 이제 2설이에요. 여러분 뭐가 맞아요? 지분 비율에 따라서 1대1로 할 건지 아니면 판매 비율에 따라서 90대10으로 할 건지 뭐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설이 맞는 거예요. 이설이 판매 비율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28조 2항이나 128조 4항이랑 같은 손해 항목이고 아시죠? 128조 4항의 대표적인 복멸 사유는 128조 2항의 복멸 사유라고 이게 조영수 교수님이 말하고 아시겠죠?
128조 4항의 복멸 사유는 128조 2항의 복멸 사유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128조 4항의 대표적인 복멸 사유는 128조 2항에 따른 복멸 사유다라고 말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128조 2항의 복멸 사유는 뭐예요? 비침의 경합 제품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그 복멸 사유잖아요. 아시죠? 그게 그대로 128조 4항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비율이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공부할 때는 무슨 비침의 경합 제품인 관계일 때는 우리가 이제 복멸된다고 배워놓고 여기서 뒤에서 공부할 때는 지분 비율로 하자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비율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판례가 이제 엉뚱한 판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엉뚱한 판례는 지분 비율에 따라 판단했거든요. 여기서는 이 어떻게 판단을 한 거냐면 여기서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해서 이제 지분이 그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을 추정하거든요. 아시겠죠? 특허권 공유자일 때 지분 비율이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을 추정해요. 민법에 따라 가지고. 그러고 지분 비율에 따라 가지고 손해액을 선정했어요. 요거는 비판 받아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요 판례 따르지 마시고 그냥 이건 조윤숙 교수님 견해에 따라요. 판매 비율을 따르자. 이설 사당하다. 됐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하급심 판례잖아요. 특허법원 판례니까 그 지분 비율 말고 판매 비율을 따르는 걸로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128조 5항. 128조 5항도 이미 했어요. 특허권이 공유예요. 특허권이 공유이고 제3자가 이제 그 침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특허권이 공유일 때는 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실시권을 허유를 할 수 없잖아요. 99조 4항에 따라 가지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실시권을 허유할 수 없으니까 실시권을 설정했으면 너한테 받았을 수 있었을 통상실시권에 해당하는 실시료 상당의 금액이 있었을 거다라고 주장을 못 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못 하니까 만약에 갑이 을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을도 갑한테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갑이 병한테 을이 병한테 손해배상액 청구를 못 해요. 됐죠? 그러니까 공유자 누구도 그거만 알고 계세요. 여기 좀 어려운 말 써놨는데 이거는 뭐 기본 강의 때 하는 거고 아무도 공유자 서로 간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침해자한테 손해배상액 청구를 못 한다는 것까지 알고 계세요. 그거는 빵원이에요. 빵원. 128조 5항이 빵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거 실시권이 설정되었을 때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전용 실시권이랑 통상 실시권이랑 나눠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앞에서 한 거예요. 전용 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128조 2항 1호, 128조 4항에 따른 손해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이 있고 전용 실시권자가 있잖아요. 특허권자가 있고 전용 실시권자가 있어요. 전용 실시권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 94조 1항 단서에 의해 가지고 특허 실시를 못하죠. 됐죠? 특허 실시를 못하죠. 갑은 특허권자는 전용 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특허를 실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시를 못하니까 128조 2항이랑 128조 4항은 손해액이 얼마예요? 0원.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128조 2항이랑 128조 4항은 손해액 추정 규정이지 손해 발생 규정이 아니니까 CCP로설에 따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28조 2항이나 128조 4항은 특허권자가 실시를 하고 있어야 손해액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근데 전용 실시권자가 있잖아요. 전용 실시권자가 있으면 특허권자는 실시를 못 하잖아요. 실시를 못 하니까 128조 2항이나 128조 4항은 빵원. 됐죠? 그리고 128조 5항. 128조 2항 이후도 이제 같은 손해 항목이에요. 128조 5항이 뭐예요? 통상실시권을 허유를 할 수 있어야, 통상실시권을 허유를 할 수 있어야 거기에 따른 통상실시료를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허권자가. 근데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전용실시권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특허권자는 통상실시권을 어차피 허유를 못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상실시권을 어차피 허유를 못 하는데 만약에 그 제3자 병이 침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갑이 병한테 야, 내가 너한테 만약에 통상실시권을 내가 허유를 했으면 그거에 상당하는 실시료 상당액을 내가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주장을 못하죠. 왜냐하면 통상실시권을 애초에 허유를 할 수 없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빵원이에요. 빵원. 아시겠죠? 이거는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고 요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58회 디자인 보고법이에요. 요거 58회 디보 보시면 갑이 디자인권자거든요. 근데 전용실시권을 허유를 했어요. 아시겠죠? 전용실시권을 등록을 했어요. 전용실시권이 굉장히 유효한 거예요. 근데 을이 지금 침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을한테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냐? 요거 나왔잖아요. 손해배상액 청구를 소송을 하려고 한다. 이 손해배상액 산정, 그러니까 전용실시권자가 설정되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하는 거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거 나왔잖아요. 이게 128조 2항 빵원, 128조 4항 빵원, 128조 5항 빵원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 통상실시권 봐요. 통상실시권은 128조 2항 산정할 수 있죠. 요거는 왜냐하면 통상실시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자는 실시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통상시권자 갑이 있고 이제 통상시권자가 있어요. 통상시권자가 있어도 특허권자는 실시를 할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실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28조 2항, 128조 4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특허권자랑 통상시권자랑 시장 점유율이 9대 1이라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정 128조 2항, 128조 4항에 따라서 손해액이 추정이 되고 근데 복멸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비침이 경합제품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갑이랑 특허권자랑 통상시권자랑 비침이 경합제품 관계에 있는 거니까 그 비율에 따라 판매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 복멸이 되는 거일 뿐 아시겠죠? 손해액은 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8조 5항 통상시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통상시권자 계약할 수 있잖아요. 갑은.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128조 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용시시권자인 경우에는 128조 2항 빵원, 128조 4항 빵원, 128조 5항 빵원, 통상시시권자인 경우에는 128조 2항 산정할 수 있고 요거는 비침이 경합제품, 128조 4항 산정할 수 있고 요거 비침이 경합제품, 128조 5항 산정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러면 전용시시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손해배상액은 빵원인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손해 항목이 있었잖아요. 아시겠죠? 그 손해 항목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그 러닝 로얄티 유추 적용한다는 건데 128조 2항 1호 유추 적용하는 건데 이게 어디냐 왔냐면 제가 이제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손해 항목 설명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맨 처음에 그 중에 소극적 손해 중에서 소극적 손해 중에서 여기 보시면 손해 항목, 소극적 손해 항목 중에서 여기 있잖아요. 제3자가 러닝 로열티 약정의 실시권 설정해준 상태인데 심해로 인해 실시권자의 매출이 감소하고 그에 상당해서 러닝 로열티가 감소한 손해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요거는 법조문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이 손해 항목에 대해서는 법조문에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이 128조 2항을 유추해 가지고 산정을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이제 158회 이제 디보법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쓰고 모르면 못 쓰는 건데 뭐 여러분들이 다 모르니까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게 다 시험 문제 나왔어요. 보시면 이게 뭔 말이냐면 갑이 있고 여기 시시권자가 있어요. 그리고 침해자가 있단 말이죠. 침해자가 있어요. 이게 런닝 로열티가 뭔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냐? 이게 로열티에는 고정 로열티, 런닝 로열티 두 개가 있어요. 만약에 실시권자가 특허권자한테 매달 일정한 금액 얼마 줘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고정 로열티인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준다. 그리고 시시권자가 특허권자한테 한 개에 내가 특허품 한 개 판매할 때마다 100원씩 줄게. 아시겠죠? 한 개에 100원씩 줄게. 요건 런닝 로열티고 한 달에 100만 원 준다. 요건 고정 로열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량에 따라서 그 실시료를 주는 걸 런닝 로열티라고 하는 거고요. 판매량에 그 관계없이 실시료를 주는 걸 고정 로열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시권자가 특허권자한테 런닝 로열티를 줬어요. 그러니까 한 개에 얼마 이렇게 줬단 말이죠. 실시권자가 특허권자한테. 됐죠? 침해자는 이런 런닝 로열티 계약을 했고 침해자가 양도 수량이 100개였어요. 아시겠죠? 침해자의 양도 수량이 100개였는데 이 침해자의 양도 수량으로 인해 가지고 시시권자의 양도 수량이 감소를 하잖아요. 아시겠죠? 침해자가 양도를 하니까 침해자가 시장에 파고드니까 시시권자의 양도 수량이 감소가 되잖아요. 시시권자의 양도 수량이 감소가 되면 이 양도 수량액에 따라 가지고 특허권자한테 실시료를 줘야 되는데 이 실시료가 줄어들잖아요. 시시권자가 특허권자한테 주는 실시료가 줄어들잖아요. 됐죠? 그런 손해를 누가 입었어요? 특허권자가 입었잖아요. 다시 침해자가 양도 수량액이 있어요. 침해자의 양도 수량액이 있으면 시시권자의 양도 수량액이 줄어들죠. 시시권자의 양도 수량액이 줄어들면 시시권자의 양도 수량액에 따라 가지고 특허권자한테 줘야 되는 런닝 로열티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손해를 누가 받았어요? 특허권자가 받았잖아요. 그런 손해를 특허권자가 받았으니까 특허권자가 이 침해자한테 이 손해 항목에 대해 가지고 손해배상액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시시권자한테 받아야 되는 런닝 로열티가 감소된 손해 항목이 있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침해자한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는 전용 시식권이든 통상 시식권이든 둘 다 가능해요. 판례도 있고. 전용 시식권이 특허권자가 전용 시식권자 이 설정이 되었든 통상 시식권이 설정이 되었든 둘 다 특허권자가 침해자한테 러닝 로열티에 상응하는 CC료를 못 받았다는 손해에 대해 가지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됐죠? 이게 이제 58의 디보에 이거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답안지를. 그러면 이걸 산정을 어떻게 하냐? 이거 산정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제가 128조 2항 1호 유추라고 써놨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보시면 침해자의 양도 수량 곱하기 시식권자의 판매 가격 곱하기 러닝 로열티율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침해자가 100개를 양도했잖아요. 이 100개를 시식권자가 만약에 양도를 했다면 아시겠죠? 만약에 시식권자가 100개를 양도를 했다면 이 100개에 상응하는 실시료를 갑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갑이 그 받았을 실시료를 침해자한테 너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100개 이 침해자 양수량 100개 곱하기 그 시식권자의 판매 여기 보시면 시식권자의 판매 가격 시식권자가 판매를 예를 들어서 이 100개에 대해서 뭐 1,000원을 한 개당 1,000원으로 팔고 있다. 그럼 100 곱하기 1,000원 곱하기 실시료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 뭐냐 러닝 로열티율 이 100 만약에 시식권자가 100개에 대해 가지고 하나당 1,000원으로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100개 곱하기 1,000원 곱하기 러닝 로열티율 어제는 이게 계약에 따라서 러닝 로열티율이 뭐 0.05%든 뭐 0.01%든 그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산정한 거를 갑이 시식권자로부터 못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침해자한테 주장을 할 수 있다. 이거 판례도 있고 뭐 문제도 나왔어요. 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거. 지금 요거는 여기까지 했고, 요거는 뭐예요? 특허권자 시식권이 설정되었을 때 특허권자의 손해액이고, 요거는 됐죠?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면요, 시식권이 설정되었을 때 전용 시식권자의 설정액이거든요. 손해배상액이거든요.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근데 을이 전용 시식권자예요. 병이 침해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건 뭐예요? 이 시식권이 설정되었을 때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갑이 있고 얘가 전용 시식권자예요. 전용 시식권자가 설정되었을 때 전용 시식권자가 침해자한테 손해배상액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아시겠죠? 여기는 128조 2항, 128조 4항, 128조 5항인데 128조 2항 있잖아요. 128조 2항을 어떻게 산정하냐면요. 제가 그거 알려드렸죠. 고정비랑 변동비 알려드렸잖아요. 고정비랑 변동비. 고정비는 뭐였어요? 이 여기 보시면 판매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드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변동비는 뭐예요? 그 판매량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비율이 이게 변동비다. 아시겠죠? 우리는 한계이익을 따지잖아요. 128조 2항에 산정할 때 전용시식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이 산정하는 거는 한계이익을 산정하는 거죠. 한계이익은 뭐예요? 총이익에서 변동비 뺀 거. 아시겠죠? 총이익에서 변동비 뺀 거고 고정비는 안 뺀 게 한계이익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128조 2항 산정할 때 전용시식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산정할 때 그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시겠죠? 고정 로열티인 경우에는 생산량이 증가해도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준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는 고정비잖아요. 아시겠죠? 요거는 고정 로열티는 고정비예요. 요거는 됐죠? 근데 만약에 러닝 로열티인 경우에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변동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전용 시식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은 뭐예요? 총이익에서 변동비 뺀 거. 고정비는 안 뺀 거. 그러니까 이제 한계이익으로 산정을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한계이익은 뭐예요? 총이익에서 변동비 뺀 거. 근데 변동비는 뭐예요? 그 러닝 로열티인 경우만 변동비인 거예요. 아시겠죠? 고정 로열티인 경우에는 고정비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128조 4항. 요거는 손익상계가 나오거든요. 이거 뭐냐면 요것도 고정비랑 요것도 이제 보시면 갑이 있고 전용시식권자가 있잖아요. 이게 병이 침해자잖아요. 아시겠죠? 갑이 특허권자고 을이 전용시식권자예요. 병이 침해자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고정 로열티인 경우랑 이 을이 갑이랑 맺은 로열티 계약이 고정 로열티인 경우랑 러닝 로열티인 경우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보시면 이 고정 로열티인 경우에는 병이 침해를 했잖아요. 아시겠죠? 병의 침해와 무관하게 그냥 을은 갑한테 실시료를 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생산량이랑 관계가 없는 게 이제 고정 로열티니까 아시겠죠? 을은
병이 치매를 하든 안 하든 을은 갑한테 로열티를 줘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됐죠? 근데 만약에 을이랑 갑이랑 런닝 로열티 계약을 맺었어요. 을이랑 갑이랑 런닝 로열티 계약을 맺었어요. 한 개당 얼마씩 줄게 라고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근데 병이 치매를 했어요. 병이 치매를 하면 을은 양도 수량이 판매 그 개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병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을은 판매가 줄어들잖아요. 아시겠죠? 판매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을이 갑한테 줘야 되는 실시료가 줄어들죠. 아시겠죠? 다시 병이 치매자인데 병이 치매를 하고 있어요. 병이 치매를 하고 있으면 을은 판매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판매가 줄어드는데 오라 을은 오히려 갑한테 줘야 되는 실시료가 줄어들어요. 그럼 오히려 이득이잖아요. 오히려 이득인 거를 뭐라고 해요? 손익상계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어려운 말로 손익상계. 그러니까 치매자의 이익액이 만약에 이 병이 받은 이익액이 뭐 100만 원이에요. 거기서 을이 갑한테 줬어야 되는 그 런닝 로열티에 상당하는 그 CC로 있잖아요. 그거를 손익상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을이 병한테 손해배상액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용시권자가 치매자한테 손익상계 된 손해배상액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는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 알고 계시고 보시면 그 다음에 128조 5항 전용시권자가 병한테 손해배상액 어떻게 주장을 해요? 이 전용시권자도 통상시권을 허유를 할 수 있는데 전용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그 통상시권을 허유를 할 수 있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전용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빵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죠? 그 다음 특수한 상황이 뭐냐면 간접침해인 경우에 특허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보시면 여기 보시면 128조의 손해배상액 산정하는 거를 간접침해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냐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어느 때 문제가 되냐면요.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직접침해자가 있고 간접침해자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직접 침해자가 실시를 하고 있지 않고 간접 침해자가 실시를 하고 있을 때만 요게 쟁점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접 침해자가 실시를 하고 있어요. 직접 침해자가 실시를 하고 있고 간접 침해자도 실시를 하고 있고 요 경우는 애초에 논점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직접 침해자가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직접 침해자한테 128조 적용할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직접 침해자랑 간접 침해자랑은 부진적 연대 책임이 지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만 문제가 되냐면 직접 침해자는 실시를 하고 있지 않아야 되고 간접 침해자는 실시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게 쟁점이 뭐냐면 128조는 직접 침해를 전제로 한 규정인데 그 127조 간접 침해에 적용할 수 있냐가 이제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직접 침해자가 실시를 하고 있으면 아니 직접 침해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면서요. 아시겠죠? 128조가 직접 침해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직접 침해자한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간접 침해자가 만약에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직접 침해자랑 간접 침해자랑 부진적 연대 관계 있는 거고. 이건 논점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직접 침해자가 실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간접 침해자만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아니 128조는 직접 침해를 전제로 한 규정이니까 간접 침해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때 논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조영선 교수님 논문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만 논점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보면 간접 침해자는 실시를 하고 있고 직접 침해자가 실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직접 침해자가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특허권자가 특허품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전용품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직접 침해자는 무조건 실시를 하고 있고 아시겠죠? 간접 침해자는 무조건 실시를 하고 있고 직접 침해자가 실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고 특허권자가 특허품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전용품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눠서 볼게요. 만약에 직접 침해자는 실시를 하고 있고 간접 침해자는 실시를 하고 있고 직접 침해자는 실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특허권자는 특허품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128조 2항 특허권자는 특허품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특허품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128조 2항 4항 적용할 수 있잖아요. 특허품 실시하고 있지 않으면 128조 2항 4항 적용 못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실시 필요설이라고 했잖아요. 128조 2항 4항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보시면 됐죠?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직접 침해자가 실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간접 침해자는 실시를 하고 있고 직접 침해자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둘 다 CC라고 있는데 특허권자는 특허품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역침해자랑 간접침해자한테 128조 2항 사항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특허권자가 특허품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근데 128조 2항 사항을 특허권자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부진경 연대에서 청구하는 거예요. 됐죠? 이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접침해자가 실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간접침해자는 실시를 하고 있고 직접침해자는 실시를 하고 있지 않고 특허권자는 특허품을 실시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간접침해자한테 그냥 128조 2항 사항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됐죠? 부지적 연대는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특허권자가 전용품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용품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우에 만약에 직접침해자도 실시하고 있고 간접침해자도 실시하고 있고, 이 경우를 봐봐요. 직접침해자도 실시하고 있고 간접침해자도 실시하고 있고 특허권자는 전용품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128조 2항 사항에 따라서 부진적 연대 청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논문에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세요. 그냥 그 특허권자는 전용품 실시하고 있으니까 128조 2항 사항 주장할 수 있거든요. CC를 하고 있으니까 CC 필요서를 따라 가지고 128조 2항 사항 주장할 수 있는데 직접침해자가 실시하고 있고 간접침해자가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진적 연대에서 청구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두 번째, 여기서 보시면 직접침해자가 실시하고 있지 않고 간접침해자가 실시하고 있고 특허권자는 전용품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특허권자가 간접침해자한테 128조 2항 사항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부진적 연대가 아니고.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만약에 직접침해자가 실시를 하고 있고 간접침해자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특허권자는 실시를 하고 있지 않아요. 특허권자 실시하고 있지 않으면 128조 2항 사항 주장 못하잖아요. 128조 2항 사항 주장 못하잖아요. 그냥 128조 5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128조 5항은 특허권자가 실시하고 있지 않아도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직접침해자가 실시하고 있고 간접침해자가 실시하고 있으면 이 직접침해자 간접침해자한테 부진적 연대 해가지고 128조 5항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직접침해자가 실시하고 있지 않고 간접침해자가 실시하고 있는데 특허권자도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128조 5항에 따라서 간접침해자한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 산정하는 거 볼게요.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A 케이스, 요 케이스, B 케이스, 요 케이스, C 케이스, 요 케이스 볼게요. A 케이스가 뭐냐면 직접침해자는 실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아시겠죠? 간접침해자는 실시를 하고 있고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을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의 A 케이스. 됐죠? 직접침해자는 실시를 하고 있지 않고 간접침해자는 실시를 하고 있고 특허권자는 특허품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경우 A 케이스. 요게 A 케이스. 그 다음에 어떻게 산정하냐면 128조 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이 특허권자는 특허품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직접침해자는 없지만 간접침해자는 간접침해 그 물품을 양도를 하고 있는 거고 128조 2항은 간접침해자의 간접침해 품의 양도 수량 곱하기 특허권자의 특허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간접침해 품의 양도 수량 곱하기 특허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특허권자는 전용품을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특허품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 특허품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특허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이에요. 전용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은 애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허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이고 전용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침해자의 양도 수량 곱하기 특허권자의 특허품의 양도 수량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 128조 사항에 따른 손해는 간접침해로 얻은 이익이에요. 아시겠죠? 간접침해로 얻은 이게 특허권자는 특허품을 실시하고 있고 간접침해자는 간접침해 품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간접침해 품을 양도해가지고 침해를 얻은 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특허권자는 아니 이거보다 더 산정해줘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간접침해자한테. 왜냐하면 이 간접침해 품이 100만 원이면 만약에 특허품이면 한 뭐 1000만 원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128조 사항 산정할 때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으로 산정해줘.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특허권자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해요. 그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대는 손을 포함한다는 논리상
간접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특허권자의 손해로 추정된다 이러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간접 침해자가 그 간접 침해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100만 원인데 특허품을 실시하고 있는 특허권자는 아니 간접 침해 품으로 얻은 이익이 100만 원이면 특허품을 양도를 했으면 1000만 원을 얻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을 줘. 128조 사항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줘라고 주장을 못한다. 간접 침해를 얻은 이익이다. 그게 128조 사항으로 추정이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B인 경우 볼게요. B인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간접 침해자는 실시를 하고 직접 침해자는 실시를 하고 있지 않고 특허권자는 전용품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간단해요. 특허권자는 전용품을 실시하고 있고 특허권자는 전용품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용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이에요. 그리고 간접 침해를 얻은 요거도 이제 뭐 특허권자도 이제 할 말이 없죠. 특허권자가 특허품을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용품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간접 침해를 얻은 이익 요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128조 5항 요거는 뭐 별 논점 없어요. 특허권자는 실시하고 있지 않고 간접 침해자는 실시를 하고 있고 직접 침해자는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요거 있잖아요. 요 경우 그냥 전용품 상당의 실시료 상당액이에요. 전용품의 실시료 상당액으로 산정을 해요. 아시겠죠? 전용품 여기까지 있고 그리고 간접 침해자가 단독 책임을 지는 경우 기여율을 어떻게 산정하냐 요거 뭐 시험 문제 나올 리는 없겠지만 한번 읽어보면 128조 2항 산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기여율을 산정할 때 어떻게 원래 계산해요? 침해자의 양도 수량액 곱하기 기여율 곱하기 단위 수량당 이익 요게 이제 기여율 산정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침해자의 양도 수량액에다가 기여율을 곱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됐죠? 근데 요거는 특허품이 이렇게 크고 간접 침해품이 보통 작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요 경우에는 침해자의 양도 수량액 간접 침해자의 간접 침해품 양도 수량액 곱하기 기여율 곱하기 특허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그렇게 교수님이 말을 해요. 침해자의 양도 수량 간접 침해품의 양도 수량액 곱하기 특허권의 단위 수량당 이익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해봐요. 100만 원 곱하기 기여율이 뭐 10% 그러면 10만 원. 이게 특허권자의 단위수 이익에다가 기여율을 곱하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차피 곱하기니까 이 의미는 사실 없거든요. 강학상 의미만 있거든요. 곱하기니까 뭐 양도 수량액에다가 기여율을 곱하든 특허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에다가 기여율을 곱하든 그게 강학상 의미만 있는 거지만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128조 사항 산정할 때는 기여율은 고려할 여지가 적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 뭐냐면 원래 특허품이 이렇게 되고 침해품이 커가지고 이 특허가 여기 이렇게 적용이 된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여율을 고려를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허품이 요만해요. 그 침해품이 커요. 근데 큰 가운데 특허품이 이렇게 작고 침해품이 커요. 큰 가운데 특허품이 이렇게 적용이 된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침해품에서 특허품의 기여율을 고려한다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막 간접 침해는 뭐예요? 특허품이 더 커요. 침해품이 작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지금 원래는 여기에 소고 여기에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간접 침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고 여기가 소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침해에서 128조 사항 산정할 때 기여율을 고려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도 강학상 의미만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128조 5항 산정 시에는 별도의 기여율 참작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여기 이제 이게 뭔 말이냐면 실시료 상당액을 우리가 이제 전용품의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을 하잖아요. 아시겠죠? C 경우에서 여기 보시면 C 경우에서 전용품의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이 실시료 상당액 산정할 때 기여율을 고려했었을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블로 또 기여율을 참작이 성립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각주 604번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할게요.